금강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깊은 산맥이 사방을 감싼 고을박 변두리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다. 겨울이면 하얀 눈이 허리춤까지 쌓였고 밤마다 울어대는 산짐승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마을 끝자락에 박만석이라는 호라비가 살았다. 올해로 쉰을 넘긴 사내였지만 고된 삶에 찌들어 나이는 더 들어 보였다. 아내는 열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얻지 못했다. 집이라고 해봤자 비바람을 간신히 막는 움막 비슷한 초가. 그마저도 삐걱대는 지붕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만석은 가끔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 대는 이렇게 끊기겠지. 그런 말이 깊은 한숨처럼 집안을 맴돌았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호라비의 마음은 더 흔들렸다. 마을에서는 더러 호라비들이 씨바지 여종을 들이는 경우가 있었다. 만석은 처음엔 그런 풍습이 싫었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풍습 자체가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어느 날 이웃 노인에게 들은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만서가 내 나이에 대도 못 잊고 죽으면 조상님들한테도 죄짓는 거다. 그 말이 그 밤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쌀한가마니 그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다. 1년 동안 허리 휘도록 일에 겨우 모은 쌀. 그것을 짊어지고 장터로 내려가는 길은 마치 평생의 마지막 선택처럼 무거웠다. 눈발이 가늘게 내리던 장날. 장터는 추위 탓에 북적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숨결에서는 여전히 살 냄새가 느껴졌다. 만석은 장터 한켠에서 여종을 파는 사내를 보았다. 쇠사슬이 묶인 말보다 더 외로운 눈빛을 가진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창백한 얼굴에 달빛 같은 하얀 피부, 단정한 눈매와 고운 말투를 가지고 있었다. 여종 장수는 말했다. 유기된 계집아이여. 나이는 겨우 20살. 근데 영태가 있어. 글도 좀 아는 모양이고. 만석은 여인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기품이 숨겨져 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얼마요? 쌀 한 가마니면 가져가. 마치 만석을 기다렸다는 듯 한치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렇게 만석은 가진 것 전부를 주고 여종 연희를 사왔다. 길을 걷는 내내 연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다. 차갑게 얼어붙은 눈길 위에서도 연희는 묵묵히 따라왔다. 집에 도착한 뒤 연희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만석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아저씨라 부르거라. 그는 연희에게 방 한 켠을 내주고 불씨부터 살피게 했다. 밤이 깊었을 때 만석은 씨바지로 산 여종에게 꼭 해야 할 말을 꺼냈다. 연아 너를 강제로 들인 건 아니다. 억지로 할 마음은 없어.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리 살지 않아도 된다. 대개 씨바지로 산 여종에게 이런 배려를 하는 사내는 거의 없었다. 연희는 놀란 눈으로 만석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 말은 연희에게서 처음 듣는 따뜻한 인간의 목소리였다. 연희는 다음 날부터 집안일을 죄다 도맡았다. 밥을 지을 때도 닭을 잡을 때도 장작을 나를 때도 몸이 부서질 정도로 성실하게 했다. 그러나 그 성실함 뒤에는 무슨 죄라도 지은 듯한 긴장과 슬픔이 숨어 있었다. 하루는 만석이 말했다. 연아 조금 쉬어도 된다. 괜찮습니다. 일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이 이상했다. 마치 무언가를 잊으려고 일에 몰두하는 사람 같았다. 밤이면 방 한켠에서 조용한 흐느낌 같은 숨소리가 들렸다. 만석은 그걸 들은 척하지 않았다. 며칠 후 연희가 밥상에 정갈하게 반찬을 올려놓는 걸 본 순간 만석은 다시 놀랐다. 상차림이 양반집 형식이었다. 반찬의 배열, 그릇을 잡는 손 모양,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 어디 보통 시골에서 자란 아이의 태가 아니었다. 또 하루는 연희가 혼잣말로 읊조렸다. 동짓달 보름이 오면 어머니가. 만석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아이 단순한 여종이 아니구나. 아무리 봐도 연희는 누군가에게 소중히 길러진 사람의 태였다.
연희는 밤마다 잠을 뒤척이며 괴로워했다. 안 돼,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만석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연아, 무슨 꿈을 꾸는 게냐?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연희는 또다시 잠에서 깨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어머니, 제가 돌아갈게요, 어머니. 만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며칠 후 관아에서 포졸들이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사또의 외동딸이 실종됐으니 근처에서 젊은 여인을 보면 일러라. 그 말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실종된 외동딸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글씨를 잘 썼으며 특히 예법에 능했다고 했다. 만석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설마, 그날 밤 연희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연아, 너도 들었지? 네. 혹시 너 연희는 만석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도망치는 짐승 같은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제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포졸들이 직접 만석의 집에 들이닥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젊은 계집 하나를 들였다는 소문이 있소. 확인해야겠다. 연희는 스스로 앞으로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얼굴이었다. 연아, 만석은 연희 팔을 붙잡았다. 가지 마라. 내가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아저씨, 저는 결국 들켜요.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사또 집의 딸입니다. 만석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어느 날 숲길에서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었어요. 그때 납치돼 팔려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죗값을 치르듯. 포졸들은 연희를 데리고 갔다.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이나 움직일 수 없었다. 며칠 뒤 장터에서 소문이 돌았다. 연희는 사또의 잃어버린 외동딸 윤설이었다. 실종된 지 몇 달 동안 사또는 미친 사람처럼 딸을 찾았다. 땅과 재산을 팔아가며 포졸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그런데 정작 딸은 가난한 호라비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또는 처음엔 만석이 딸을 숨겼다고 오해했다. 하지만 윤설이 모든 걸 설명했고 아버지, 그분은 절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사또는 오열했다. 사또는 윤설을 보호하고 납치범과 장수를 모두 잡아들였다. 얼마 후 사또의 가마가 만석의 집 앞에 멈춰섰다. 윤설이 내렸다. 양반집 교수의 복장을 입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연이었다. 아저씨, 만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잘 지냈어요? 그 말에 만석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윤설은 두 손을 모아 말했다.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러고는 저고리 소매를 걷어 팔목에 파란 멍자국을 보여주었다. 팔려다닐 때 많이 맞았어요. 하지만 아저씨 집에서만은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만석은 숨도 쉬기 어려웠다. 사또는 만석에게 절을 하다시피 하며 말했다. 내 딸을 지켜준 은혜 평생 갚을 것이요. 집을 드리겠소. 밭도 드리고 금도 드릴 것이요. 그러나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오. 그 아이가 돌아간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또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절했다. 그대 같은 분을 난 본 적이 없소. 그 후 윤설은 종종 산골을 찾아왔다. 눈이 오면 만석집에 연탄과 장작을 들여놓고 장마가 오면 지붕을 보수하도록 사람을 데려왔다. 어느 날 윤설은 말했다. 아저씨가 저를 지킨 것처럼 저도 아저씨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사또 집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쓰기 시작했고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 작은 집을 열어 교육을 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고을 사또의 따님께서 왜 산골 호라비를 그리 챙기나? 그러나 윤설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은 제게 두 번째 아버지예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잔인했다. 만석은 늙어갔고 눈도 흐려졌다. 겨울이면 기침이 길게 이어졌고 여름에는 더위를 버티기 힘들어했다. 그럴 때마다 윤설은 사람을 보내 약재를 끓이고 방을 고치고 먹거리를 챙겼다. 만석이 마지막으로 본 건
윤설이 뜰 앞에 서서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어느 새벽 만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윤설은 직접 상복을 입고 만석의 장례를 진행했다. 사또 집안 사람들은 놀랐다. 아씨께서 직접 장례를 치르시다니. 하지만 윤설은 말했다. 아버지라 생각하는 분의 마지막인데 제가 해야죠. 그녀는 관에 흰 천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저씨 저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만석이 떠난 뒤 윤설은 그의 산골집을 그대로 보존하고 해마다 제사를 올렸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전했다. 가난한 호라비가 쌀 한 가마니로 사온 여종이 사실은 양반집 외동딸이었다는 이야기. 그 딸은 돌아간 뒤에도 그를 아버지처럼 섬기며 은혜를 갚았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덧붙여 말했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 쌀 한 가마니의 따뜻함이 한 집안의 기적을 불러왔다.